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5.18 망언 파장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손을 잡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 7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5.18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적 공분 속에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전국 시도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동참했습니다. 여야 4당은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같이 5.18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역사 왜곡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처벌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또한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 문제와 5.18 폄훼 발언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 사학과 계승범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일입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장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18 망언 논란을 계기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군요. 국회에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 제정, 역사의 왜곡에 대한 처벌 또는 모욕에 대한 처벌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기본 입장 어떠신지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듣고 나서 좀 대목별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승범 교수님. 네, 저는 그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하는 편인데요. 다만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법의 명칭에 역사 부정, 역사 왜곡 이런 역사 문제가 너무 그 클로즈업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적인 예로 역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그 개념 범위 설정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역사라는 용어 자체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막연한 범위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같으시네요. 네, 노동일 교수님. 네, 저는 이런 처벌법 제정에 반대를 하는데요. 망언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언은 한마디로 뭡니까? 미친 소리, 헛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군이 600명이 광주에 왔다? 이게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헛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고 뭐 진실이 이렇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압니다. 당시에 전군에 비상경경이 내려졌었는데 600명이라던 대규모 인원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느냐 이것만 얘기해도 이게 망언 헛소리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과잉 대응이라는 그래서 더 큰 의혹을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도 법으로 밥을 먹고 산 사람이지만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서 특히 국가 권력에 개입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과잉 대응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망언, 이른바 헛소리인데 헛소리까지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좀 반대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네, 김정호 변호사. 법은 사회 현상을 규율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 자정 능력이 있다면 법이 당연히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최우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 현상, 이 지금 망언이라는 이 현상들이 단순히 무시해도 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또 인터넷을 지금만 들어가 보셔도 일상화되고 광범위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가 상당히 좀 퍼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터넷에서만 퍼져 있었다면 그나마 좀 논의를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공당인 의원들이 그 국회로서 그 구구 인사를 초청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표현을 법적인 해결 말고 사회적 문화적 해결 속에 자정 능력 속에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는 고민을 던져줬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양분적인 논의보다는 네. 어떻게 규제하고 규제한다면 어떻게 엄격하게 해서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함정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서로 뭔가 절충하고 수렴해보는 논의를 가자 이런 얘기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게 결론적으로 반대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진실은 저절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이제 노력과 투쟁은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러기에 법만으로 저는 이제 진실을 지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론장에서 정부와 팩트로의 치열한 논전을 벌이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거지 법으로 재가를 물려서 규제하는 건 안 맞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그럼 이게 왜 5.18만이냐? 우리나라는 이게 유난히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멀리는 이제 동학혁명 3.1 운동부터 그리고 이게 6.25 여러 가지 이제 연평도 천안함 그다음에 부마항쟁 4.19 많은 민주운동도 있었고 또 이게 북한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6.25를 남한이 이게 침략했다. 또는 이게 천안함은 북한이 북침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주장까지 다 역사 왜곡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럼 이게 왜 5.18만 유독 이 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계승범 교수가 역사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에 강범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했었는데 조금 관련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법 제정 관련해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이제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것에 대한 처벌법, 오스트리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 사례를 들었었는데 그런 사례하고 그러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죠. 이것하고 지금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면서 지금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대상인지 김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 역사 부정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해서 단순히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5.18만 처벌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하실 때 교수님들이 이런 5가지 논거를 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에 반한 것이냐. 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있고 계속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세 번째는 이것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인간 존엄 모독. 그러니까 사실은 집단 학살이라든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살상된 이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반한 것이 사실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인간 모독 근거가 세 번째 근거고요. 네 번째는 소수자 차별 근거입니다. 단순히 호남 비하라든지 아니면 5.18 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들이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돼서 편파되고 있는 것인지. 네. 마지막 5번째 논거는 이 침해가 현재 진행형인 것이냐.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는 그것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6.25 전쟁에 대해서 북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가장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침해는 5.18 민주화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예. 이 5가지 논거에 과연 이게 들어오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반대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유형에서 막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당장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시네요. 계승부 교수님 아까 그 다양한 역사 유형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근데 그거 기본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죠.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이게 어떤 시대 상황과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홀로코스트 그런 과정을 네. 어떻게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모든 두 개의 현상은 항상 비슷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 그 관련 법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국가 권력이 양민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죠. 대부분 뭐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라거나 보스니아인 학살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훨씬 그
힘을 많이 가진 우월한 종족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종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그 학살을 자행한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권력이 양민을 학살했다라고 보면은 홀로코스트 관련 법이나 5.18 관련 이제 입법 제정 그것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 차별 증오 관련. 그렇죠. 다만 근데 우리는 보면은 한 국가 내에서 바꿔 말하면 같은 종족이 구성한 같은 민족 국가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재적인 그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5.18 관련 입법을 하고자 할 때 홀로코스트 문제에 너무 이렇게 예. 올인하기보다는 같은 국가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것을 나중에 부정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같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홀로코스트하고요. 5.18은 이제 그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봐요. 자국의 홀로코스트 그 법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만들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은요. 역사적인 심판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5.18은 아직도 이게 진상 규명 과정에 있어요.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아직도 이게 그 지금 진상 규명할 게 많이 남아 있고 역사적인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데 재갈을 물려버리면 정확한 게 진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런데 첫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 법은요. 예. 1985년에 형법 130조에 독일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게 취지가 신나치 정권 다시는 이게 히틀러와 같은 나치즘이 발효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에 히틀러 같은 거구 정권이 놓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개인의 학문이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이 홀로코스트 법은요. 가해자가 이게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게 만든 거예요. 유태인이 요구한 게 아니죠. 예. 근데 5.18 특별법은 피해자, 어떻게 보면 이게 호남이나 다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가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복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게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서정욱 변호사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 김정호 변호사가 하고요. 노동리 교수님 먼저 하십시오. 이게 무슨 뭐 5.18과 홀로코스트가 유사성이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떠나서 예. 본질적으로 이런 걸 처벌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는 게 뭡니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추구하려던 사회가 뭡니까? 아무런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회,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사회 아닙니까? 그 역사의 진전이 그렇습니다. 무슨 광주에 무슨 600명이 침투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나쁜 일이죠. 당연히 좀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쁜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일을 다 처벌하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엔 불효자를 처벌했죠. 불효자 나쁜 짓이죠. 지금 처벌합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 아시지만 간통 나쁜 일이잖아요. 혼인빙자 간음 나쁜 짓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처벌했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화운동 숭고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비방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왜곡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런 역사의 진전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와 어긋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두 가지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는 홀로코스트에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김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하신 부분하고 방금 노동리 교수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홀로코스트와 5.18 민주화운동은 다르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점에서는 좀 다른 것. 누가 과연 피해자이냐? 그때 당시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만이 피해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팩트체크가 안 돼서 왜곡된 오염된 정보를 잘못 듣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믿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망언이라 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특히나 청소년들 아직 제대로 된 이 팩트체크가 안 된 청소년들은 상당 부분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사는 한 20세 청년이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 배달이라고 모욕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유예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돼 있는 이런 왜곡된 정보를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퍼져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침해 현재성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걸 다 처벌했던 게 아니라 너무 심한 왜곡은 최소한 규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특히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번의 조사, 특히
2007년에 2년 6개월에 걸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도 장문에 북한군 개입설을 다 부인한 것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2013년에 국방부나 조홍 국무총리가 와서 또 정부 차원의 발표를 했고, 기밀 해제된 CIA의 문서에서도 그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사실 왜곡을 견해의 차이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대신 이 법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단순히 대화를 처벌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공의 매체라든가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 방법을 제한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위법성 조각서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얘기하실 때 처벌법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바로 하셨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왜곡하고 뭐 행위를 한 사람 처벌했다면서요. 그죠? 우리나라 이미 있습니다 법이.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법도 아까 있고. 홍어택배 관련 처벌 받았다는 처벌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행위. 예. 그런 행위도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무력하다 현재 법이. 이러면야 당연히 처벌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촘촘하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런 걸 처벌법을 만들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를 역행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 그 부분이 특별하게 처벌됐던 것은 집단표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자 특정이 그 유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됐던 것이고요. 전두환 해고록 예를 들겠습니다. 전두환 해고록에서 나머지 허위를 다 빼고 북한군 개입설만 주장한 부분이 15페이지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평가받은 것이 6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했던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나 너무 심한 것들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 없었고요. 헬기 사격을 부인한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하니 예. 그분들의 성직사의 탈을선 사탄이라고 표현해서 그분들만 피해자가 딱 하나가 특정돼서 그거 하나만 형사고소해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기소가 됐을 뿐이고요. 나머지의 60가지 넘는 왜곡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저기 서동욱 변호사 얘기 듣고 그다음에 계승범 교수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현행법 있잖아요. 예. 충분하다고. 오히려 이게 현행법도 과잉입니다. 미국은 이게 김종호 명예훼손, 변호사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명예훼손은 이게 그 형사처벌 안 합니다. 그게 민사 사안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실이든 허연에게 가중처벌하죠.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죠. 또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또 특별법으로 가중하는 것도 있죠. 또 이게 선거법 각종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차고 넘쳐요. 예를 들어 이게 가장 문제가 지만원 씨 있죠. 지금 이게 재판이 4건이 형사재판이 병합돼야 계류 중입니다. 북한군 개입설, 그럼 이게 근거를 쭉 나열하다 보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만원 씨도 처벌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게 조비오 신부, 지금 이게 광주에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모든 저는 이제 지금 명예훼손에서 집합명직 이걸 이게 좀 판례가 좀 넓히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고 추상적인 역사까지. 예를 들어 이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또 이게 위화도 해군이 그럼 이게 쿠데타냐, 이것도 이게 역성혁명이냐,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거는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그 외 추상적인 부분은 역사학계나 이런 데에 맡겨야지. 어떻게 판사가 역사학자입니까? 네, 계승범 교수께서 이제 법학자가 아니고 이제 역사학자신데 그동안에 우리 역사적인 사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왔는가를 포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무수히 많은데요. 네.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꼽으면 네.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는 위화도 회군을 했다는 거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어떤 비판과 옹호를 내가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결을 한다는 거는 좀 역사학자가 봐도 우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문제가 말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과 정치 노선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아주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미 네.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홀로코스트처럼 예.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은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인데 아직도 판단이 진행 중이다. 5.18 특별법에 따른 지금 위원들도 구속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애초에 서두에서 역사 왜곡, 역사 부정그 명칭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예. 다른 법이 혹시 머리에 떠오른 명칭은 뭐 있습니까? 좋은 제안할 만한? 이를테면은 가짜 그 요새 흔히 유행하는 말로 예. 그 가짜 뉴스 생산 유포 처벌법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론 가짜 뉴스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맹신하는 어떤 사실을 이미 국내외적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고자 할 때는 예. 내가 그러면 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새로 이의를 제기한 분에게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처벌하지 말자고 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인한다거나 북한군 개입을 사실이라고 한다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국가적 공권력을 불러들인 행위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네.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먼저 이제 김정호 변호사가 좀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어느 법에 따라서 규율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손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모욕죄라든가 이거 이제 비방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이제 막는 법을 지금 만들었을 경우에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발의돼서 16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된 그 조항에도 네. 그러니까 모법은 독일형법 130조 3항을 모태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130조 6항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학문, 예술, 보도,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예비책을 대비책을 학문, 뒀다.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부분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완충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예.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미국의 그 손해배상 법제를 얘기하셨는데 예. 미국은 사실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좀 확립돼 있는 나라고 대부분 다 규례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 페널티가 가능한 법제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는 아주 상징적 금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요. 특히 예. 대법원이 지적하셨지만 집단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자 특정이 되면 대부분 무죄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들을 대전 법조를 했을 때 1,150명 중에 그 전체 검사 중에 31명인 대전 검사를 지칭했다고 해서 그건 특정됐다고 봤는데 아나운서들 모독 사건에서는 159명밖에 너무 많다고 100명이 넘었다고 피해 집단이 너무 크다고 피해자 특정이 안 되고 무죄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또 민사법적 또 상징적으로 정발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미국 걸 보고 우리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법제에서 유법성 조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유법성 조각 사유 이전에 본문에나 어떤 걸 처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뭘가 부인하는 겁니까? 뭐가 비방하는 거예요?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모두 다 지금 불확정 개념이고요. 이거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법제가 되어가지고 법제 되기도 어렵겠지만 법제가 되어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범죄 심판한다. 100% 이거는 위헌입니다. 아시지만 노무현 보기에 그렇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한 자 명확성어 취반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은 다 아실 겁니다. 그보다 더 추상적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더 많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더 많은 진실한 뉴스를 얘기해 주는 것이 더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망언을 한 자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비판이 가해지고 그러고 있나요? 가해지고 자유한국당 그것 때문에 폭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모르겠네요. 자유한국당 무슨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찍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폭망했네요. 어쨌네 그래서 그것 그렇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김정호 변호사가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어차피 이제 법학이라는 것이 되게 그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겠지만 100% 위헌이라고 하셨지만 독일 형법하고 그러니까 노 교수님 주장에 따라.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형법 130조 3항에는 찬양 부인 경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왜곡 날조 물론 이 표현이 좀 추상적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독일 형법은 처음에 바로 발생한 게 아니고
전후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60년 정도 되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신나치나 이 극우적인 표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법이 50년 동안 지금 위헌 판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다듬어서 그 표현을 좀 정제돼서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오직 이 방법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현이나 이 규율을 가지고 바로 100% 위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 얘기하시고 그다음 개 교수님도 저는 얘기하시고. 이게 166명이 발의한 법안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즉 비방하더라도 세 가지 예술, 그다음에 연구, 그리고 이제 보도 목적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예. 그럼 이게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예술.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 예. 합성했죠. 더러운 잠. 그럼 이게 예술입니까? 이거 비방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5.18을 비방했는데 예술을 했는데 명화에다가 이게 합성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건지. 또 이게 연구. 이것도 이게 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만원 박사는 연구 안 합니까? 그런데 그분도 이게 나름대로 박사하고 학술 자기는 몇십 년 연구했다 그래요. 또 이게 보도 목적. 이게 보도 목적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식의 위법성이 광범위하게 조각되어 있다면 본문하고 충돌해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항상 이 그 볼테르 이야기를 표현의 자유에서 대표적인 분이 볼테르거든요. 예. 나는 이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은 이제 그걸 주장할 권리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저도요. 저도 이게 5.18에 대해서 전두환 회고록 있잖아요. 이걸 이게 안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전두환 회고록은 잉크로서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광주의 역사는 피로선 진실입니다. 잉크로선 거짓이 어떻게 피로선 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예. 그러나 회고록을 전부기 가처분해서 짝짝 잘라버리고 다 이게 국민이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네, 뭐 저 김 변호사 또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계승범 교수께서 표현의 자유 관련 맞물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근데 그 이제 법을 전문하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항상 그 제약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그 옛날에 그 대학교 때 배운 미국 수정헌법에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예. 그 의미를 저는 그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그 정치학 시간에 그 인간의 그 자유, 단순히 반공이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그 진짜 인간의 그 독자적인 독립적 선택권 그런 의미의 자유와 또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뿌리에 깔고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더 우월하게 인정한다. 그렇게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홀로코스트라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뭐 거의 뭐 학살 차원의 그 만행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에서 싹을 피운 게 표현의 자유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말살하는 게 뭐냐? 이게 무장한 사람이 비무장한 사람한테 가서 대량 학살시키는 거,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와 민주운동에 대해서 실제로 뭐 북한군이 주도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정말 말살당한 사람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주장 아닌가. 네. 그럴 경우에 우리 사회가 역사학자나 법조계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모여서 이거를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속된 말로 퉁치고 넘어갈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의 자유를 잘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오르신 말씀이에요. 오르신 말씀이고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는 거죠. 무한정이 아니고 무한계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벌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처벌하고 모욕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가 해서 제한이 있고요. 아까 김 변호사가 인용하신 독일 형법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인용하셔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뭐 유리한 부분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승인, 부인, 찬양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까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부분 빼놓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바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민주화 운동 부인을 처벌하는 것은 그냥 부인, 비방, 왜곡, 날조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그게 아니고 공공의 안녕을 해칠 정도의 상태에 이르면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국가보안법도 단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고 처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야말로 국가 존립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때만 처벌하도록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네, 이번에 발의한 법안 네. 내용에 관해서 그 노동일 교수는 애초에 법 핵심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서정욱 변호사는 조각 사유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사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아주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조항이 여전히 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 들어있고 방금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조각 사유 관련 얘기입니까? 유효성 조각 사유의 문제도 좀 더 구체할 필요가 있겠고 또 구성 요건에 있어서 방금 네. 말씀하신 권리침해 조항이나 공공의 네. 안전 조항이나 아니면 공연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최소한 이것이 남용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법인 설립되더라도 그 규제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규제가 돼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의적 토론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저는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절대선이니까 이걸 하자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전두환 해고록 거짓이지만 출판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두환 해고록의 출판 금지나 보상 소송을 다 했던 대리인입니다. 하셨죠. 예. 근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2권과 3권은 대부분 의견이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 않았고요. 1권에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다 내버려 뒀습니다. 오직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실 확인의 영역에서 명백한 왜곡인 것만 골라서 1차 가점에 33가지, 2차 가점을 해서 40가지 선정해서 그걸 다 허위 사실로 판정받은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2016년 6월에 신동아 인터뷰에 이순자 여사와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니까 나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지만호라는 사람이 독단적 주장이다. 연희동의 멘트와 거기 섞지 말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15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책을 쓰게 되면 그걸 읽는 많은 또 팩트체크가 안 되는 분들은 수많은 또 왜곡과 허위 속에서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다른 피해자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 금지를 한 것이지 1권에 대해서 그 사실 적시 부분만 한 것이지 의견 표현 부분 전혀 한 바가 없고 이 3권은 전혀 건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개 교수께서도 그래서 가짜뉴스 뭐 처벌 관련으로 얘기했다시피 지금 사실에 관한 체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견 주장에 관한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제가 이게 그 정치인들 회고록은 거의 다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김영삼 회고록하고 이해창 회고록 보면요. 180도 틀린 팩트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팩트들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읽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팩트까지도요? 팩트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반박을 하니까. 그럼 이게 우월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제국의 위안부 있잖아요. 그 위안부. 예. 이 책들 이게 가처분해서 군데군데 전부 이게 다 이게 수정되고 잘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하는 나라가 과연 이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많으냐? 예를 들어 독자들 그거는 너무 수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두환 해고록 읽어보면 이게 다 가짜인 거 알아요. 왜 주장이 근거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잘라놔버리면요. 우리 이게 호기심에 이게 뭔가 우리 이게 뒤에서는 더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노동일 교수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의견이 비슷하신가 보죠? 그게 아니고요. 예. 독일법이에요. 이게 그 홀로코스트 이 법이 개인적 법익도 아니고 국가적 법익도 아니고 사회적 법익에 가 있어요. 사회적 법익. 이 말이 이게 사회 공공의 안녕 평온을 흐트릴 정도. 자, 지만은 씨가 혼자 떠든 데서 우리 사회에 뭐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믿어요? 몇 명 믿어요? 극소수가 일부 추종자 한 1000명 믿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사회 평온에 무슨 해가 있냐 말. 예. 이 정도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이 정도 사회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심지어는 팩트 문제도 사회적인 논쟁에 맡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시네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를테면은 팩트라는 게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뭐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 다 네 분이 다 동의하고 계신데 단순히 그것이 팩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국내에서 다 볼 때 가짜 뉴스가 분명한데 그러면 그분들은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드느냐. 이것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래 팩트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처한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엄청난 국가 사회 에너지를 좀 먹고 낭비시키는 아주 지금 이 토론 자체도 네. 사실은 뭐 약간 좀 하여간 필요 없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분들은요 거의 뭐 이념으로 거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공개하고 저절로 소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소멸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마치 무슨 뭐 큰 문제, 5.18 문제가 아니라면 뭐 만우절날 뭐 가짜뉴스 만들면은 그냥 뭐 치기 어린 행위로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미가 지금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숭고한 그런 역사 사건이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뭐 자꾸 말씀하셨는데 북한군 600명 침투설을 믿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웃기는 일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당시 비상계엄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고 육해공을 철저히 평소보다 더 철저히 감시하던 시기입니다. 600명이 어디로 왔다는 게 무슨 전세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뭐 만경봉고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뭐 땅굴로 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이 안 된다는 걸 한마디만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겠죠, 당연히. 아니 그런데 그죠? 유력 의도적으로. 방송인도 보니까 그분 네. 모셔다가 얘기하던데요. 아, 그러니까 그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절도죄 처벌을 하지만 절도가 없어집니까? 강도죄를 처벌하지만 강도가 없어지냐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무슨 뭐 처벌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오히려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더 좋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처벌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마치 순교자인 양 그렇죠. 예, 민주화 운동 이렇게 나를 처음 뭐 탄압했다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서정욱 변호사 아까 뭐 이런 정도 엉터리 헛소리 주장들은 저절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멸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승보험 교수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5.18 특별법에서 북한군 관련을 조사하자고 넣는 것 자체가 쓸데없이 주목받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이걸 빼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이종명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게 주장해가 이게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5.18 개입 이걸까지 진상조사의 법의 네.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무리 여야 합의 과정에 들어갔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진상규명법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법의 1조를 봐야 돼요. 이 진상규명법은 국민 통합이 주목적이에요. 네. 근데 미리 결론이 내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진상조사할 필요 없죠? 미리 결론은 다 이게 5.18은 뭐 헬기 사격도 있었고 또 이게 뭐 강간 사건도 있었고 안매장도 있었고 다 결론 내려놓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진상조사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최대한 이게 공정하고 백지 상태에서 진상규명하는 게 이게 맞고요. 그 점에서 이게 그 위원 추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선입견이 어느 부분에 좀 강하게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전부 이게 예를 들어 뭐 강간 피해, 헬기 사격, 그거는 뭐 충분히 안매장. 사전에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 말에 이게 미리 결론을 다 내려놓으면 진상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결론 다 났는데 저는 이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게 위원 추천도 저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예. 민주당이나 이게 국회의장 추천도 문제예요. 왜? 피해자나 또 이게 미리 5.18에 대해서 이게 그 학술적으로 뭐 주장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예.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인 중립적인 공정한 분들이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네, 한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요. 그 개입 여부 조사는 쓸데없는 걸 넣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대신에 지금 그 5.18 특별법의 핵심 취지가 국민 통합을 위한 뭔가 새로운 정리 과정인데 사전에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지금 저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쓰기 전에는 그때 당시 37년 됐을 37년 전 얘기를 왜 또 꺼내냐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광주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도 자꾸 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정말 안 좋다. 근데 이제 그 회고록이 나오고 위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100페이지짜리가 2개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팩트 체크가 다 됐기 때문에 안매장, 강조교도소 습격 사건, 북한군 개입설, 그다음에 시민군이 먼저 무장했냐, 개헌군이 먼저 무장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지금 팩트별로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이 여러 가지 양쪽 공방통해서 수많은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의 계기가 됐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왜곡의 근거점은 저도 이 처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진상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2년 동안 일단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차원의 공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다 정리가 된다면 이 왜곡도 상당 부분 저는 걷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처벌의 가능성은 없어질 건데 정말로 좀 그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네이버 한 번만 쳐보시면 이 뉴스 안에 얼마나 많은 왜곡과 댓글이 달리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네, 계승봉 교수. 네, 저는 일단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최대한 한 시민으로서 한 상식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은 뭐 특정 어떤 사건, 북한군 개입설, 요것만 요번 진상조사에서 빼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헬기에서 막 쐈다.
라고 하는 게 진상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된 이유는 처음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피해자다. 뭐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타는 이후에 발견되고 그렇죠. 해가지고 할 증거물들이 거죠. 네. 나오죠. 강간당했다. 증거물과 유사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진상조사해 보자. 그렇게 하는 거 바꿔 말하면 법정에서도 고소 고발을 누가 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지에 대한 그 증명 책임은 그 처음에 제기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만원 씨나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고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는 사실은 북한군이 주도한 거다. 그렇게 해서 진상조사하기로 했으면 그분들에게 관련 증거를 다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서혁 변호사 얘기는 아까 이제 북한 개입력 조사는 뭐 쓸데없는 거라고 했는데 대신 이제 도5.18 특별법의 전체 방향이 어느 방향을 잡아놓고 사전 결론이 나와 있는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네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랍니다, 서정훈 변호사. 기왕 좋은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진상규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다들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뭐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나 보라.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바보 같은 짓도 이거 다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도 조사해서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굳이 처벌 안 해도 정말 서로 공방이 오가고서 그에 대해서 법원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판결문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허위고 저것도 허위고 다 이렇게 쫙 진상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 교수님께서는 이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다 이거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 저런 분이 좀 이렇게 좀 납득이 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지만원 씨하고 무슨 같이 친하게 지냈던 박경석 예비역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군사평론가협회 회장을 박 장군이 하셨고 이제 지만원 씨가 무슨 뭐 이제 부회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만원 씨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멀리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것이 일종의 소용돌이다. 소용돌이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진실에 더 빨리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런 어떤 소용돌이가 전혀 쓸데없는 것이고 뭐 시간 낭비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정훈 변호사 얘기하는 조사위원 구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위원이요? 글쎄 좀 뭐 지금 이제 청와대 네. 쪽에서 이제 한국당에서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네. 재책 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재척 사유라기보다는 이제 자격 미달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겠죠. 자격 미달이라고 예, 자격 미달.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법 해석 거기서 자기 위원회에 관한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제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뭐 법률 전문가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도 만약 재추천을 하려면 그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거를 들어서 이분들이 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재추천은 같은 사람을 다시 추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아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네. 한국당은 지금 같은 사람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재추천할 때는 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해야지 뭐 청와대가 몽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위원 추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는 5.18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 쟤를 추천하면 문제 못 삼아요. 왜?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니까. 그러기 두 분은요. 기자고 군인입니다. 제보다 훨씬 지식이 뛰어나요. 이런 분들이 연구 경력 5년 되잖아요. 이런 분에게 대통령이 왜 배제합니까? 저는 이게 국회에서 문제없다 추천한 걸 대통령이 배제한 게 말이 되느냐 이걸 지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당이 추천한 그분들은요. 우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당 추천목에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관련자. 그리고 이게 이미 5.18에 대해서 정언을 서거나 관여한 분들에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재책 사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격 요건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한 분은 재책 사유 있는 분이 두 분 있어요. 그럼 이게 재책 사유 있는 분은 심의 의견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가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김 변호사. 지금 뭐 법률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법조인의 경우에는 법조인과 교수는 그냥 자격이 쉽게 1, 2호에 통과됩니다. 다만 3호, 4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뭐 본인 자체가 군사학이라든가 그 여러 특정 분야를 두면서 거기에 경력이 5년 이상, 그다음에 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 인권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이 두 가지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차기한 변호사님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통과됐고, 이제 이동욱 뭐 위원하고 이제 권태우 의원은
그 나머지 3호, 4호에 해당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성향을 따지기 전에 이미 자격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서정욱 때문에. 변호사는 국회에서 심사에 제청했으면 청와대 쪽에 대통령 쪽에서 그대로 임명해야지 거기서 또 심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3월에 힘들게 통과됐고 9월 1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추천 자체도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됐을 때 뒤늦게 추천하셨고 6개월 되다가 다시 이걸 또 저는 사실은 물론 정치력이 부족하고 청와대에 뭐 이것도 세련되게 잘했다고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속히 출범해서 또 진상조사 해봐야 될 건데 이 6개월 정도 표류시키는 데서는 예. 상당 부분 자유한국당 책임이 있다고 추천 자체가 늦었기 이 때문에. 주제는 이제 서로 입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판단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5.18 관련한 유공자 명단 공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주장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 특히 역사 이거는 뭐 관련된 부분들 어떻습니까? 역사학 쪽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유사 역사학, 이른바 사이비 역사학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거의 이미 결론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자꾸 제시해도 계속 다른 트집을 잡고 다른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그 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그 모든 국가 유공자들이 다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굳이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냥 막 전방위적으로 공개라고 압력을 가할 때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유사 역사학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의도가 그럼 어떠한 또 설사 공개했다고 해도 그분들은 또 트집 잡아서 왜냐하면 다 인정하듯이 망언을 일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정상적인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토론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공개해라 하면 우리는 그걸 끝까지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야 하는지 이거는 거의 끝이 없는 거라는 거죠. 네, 노 교수님. 아니 그 지금 명단은 다 공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도 나오던데요, 보니까. 네. 네, 그 광주민주화운동 묘지에 가면은 네, 다 돼 있던데 보니까. 다 있는데 뭘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무슨 몇몇 의원 중에 그 강주도 가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어떤 사람도 사람들이 유공자에 됐다. 포함되는 적절하냐 네. 이런 뭐 얘기가 그런 있는 얘기는 이제 거죠. 문제 네. 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해명을 보면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민주화 운동 그 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5.18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유공자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따질 것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왜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에 대해서 솔깃해하는 이 중에 하나는 왜 지금 얘기가 나오냐 얘기입니다. 지금 40년 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유공자가. 네. 자꾸 늘어나고 그것도 이제 방법이 인후 보증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그때 거기서 유공자였어라고 누군가가 인후 보증만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론 그리고 왜 심사를 광주시에서만 하냐 다른 유공자와 달리 그런 문제. 특히 또 지금 젊은이들의 약간 감정선을 건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자꾸 가산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혜택을 받고 있다. 네. 그런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일관된 얘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늘어나느냐. 왜 인후보증으로 가능하냐, 예. 왜 광주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하는 거죠. 네. 네. 서정욱 변호사 얘기 듣고 그다음에 김정호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요, 예. 우리나라의 유공자가 제가 보니까 한 84만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독립 유공자 있잖아요. 한 7천여 명. 이분이 다 명단 공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참전용사, 베트남 이게 19만 명이고 6.25가 9만 명이에요. 이분들에게 당연히 명단이, 이분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베트남에 안 가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허위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근데 5.18은 저는 좀 다르다 봐요. 5.18에게 왜 다르냐? 5.18에게 그 기념관에 가면 이름 새겨져 있죠. 그거하고 이제 유공자 수도 안 맞지만 거기 가면 이게 김문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김문수가 유공자라고 계속 공격을 해. 그럼 이게 방송에서 몇 번 김문수자는 난 아니다. 동명이인이라고 그렇죠. 나왔죠 이미. 예. 이게 명단 공개가 안 되니까 동명이인 오해가 많고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뭐가 문제냐? 2017년에 있죠. 갑자기 5.18 유공자가 150명이 늘어났어요. 해마다 한 6, 7명씩. 행방불명자 한두 명 더 날 수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150명이 늘어납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제가 이게 옛날 법에는요. 5.18에서 직접 광주에서 5월달에 사망하거나 행불되거나 부상이 있거나 이런 이제 기타 유공자 5.18 그 범위가 좁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특별법에는 1979년 12.12부터 광주 유공자를 보자. 그러면 이게 이해찬이라든지 뭐 서른 전부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유공자입니까? 5.18?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데, 근데 김대중 내란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광주를 가지다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게 유공자 아닙니까? 이런 식의 투명성이 없다 보니 유공자에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5%, 그다음에 직접 당사자는 10%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한번 보자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저게 공개된다 봅니다. 한두 명은 사후에 발견되었고 늘어날 수 있지만 너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제기했네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이제 국가유공자에서 5.18 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뭐 수많은 공시생에게 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국가유공자에서 사망자 유족의 경우에는 10%, 상위의 경우에는 5%입니다. 그리고 10%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몰 군경입니다. 예. 5.18 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YTN 보도에도 나왔지만 1.2%에 불과합니다. 그럼 차지하는 비율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만원 씨는 시스템클럽의 7, 80%가 된다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악의적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안 되는 사람은 또 그 논리에 똑같이 현혹되고 있다고 보이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5.18 유공자가 가산점 비율이 1.2%인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2%라면 80%가 말한 부분이 이게 또 선동이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 작년 12월 21일 날 최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4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 기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예. 정말로 명단이 궁금하면 추모공원에 가면 4,000명이 넘는 명단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때 공사한 사람이 그때까지 붙였던 그 공사비 때문에 현재 추가된 사람이 다 반영이 안 된 건 맞고, 또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치가 틀린 거죠. 확 늘었다. 그때까지 하고 이후하고 수치가 다르다 이거죠. 확 늘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수치 최일 비교하면 의미 있게 확 느는 수치는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5.18이 아니라 그냥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해서. 네. 그런데 다 필터링하게 돼 있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것은 신청의 접수의 편의 때문이지 국가보훈처에서 다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인후 보정만을 국가기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좀 폄하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가짜뉴스 나올 때 가장 좋은 처방이 뭐냐? 처벌이 아니라니까요. 정보를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 이렇다는 거를. 예. 그게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어쨌든 간에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법안 제정 관련 논의를 통해서 또 이제 김정호 변호사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실 또 팩트체크를 많이 해줬으니까요. 시청자들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법안 제정과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법안 제정의 계기를 만들었던 지만원 씨 초청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한국당 소속의 3명 의원, 국회 차원에서 지금 제명을 추진해서 지금 이제 한국당 빠진 나머지들 서명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명이 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역사학자가 뭐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그냥 뭐 교수에다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저 개인한테 만약에 결정권을 준다면 예. 저는 제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국가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특히 제가 자꾸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좀 굉장히 좀 엄밀하게 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거기서 제명이라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큰 처벌이죠. 어떻게 보면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 가짜 뉴스를, 바꿔 말하면 증거 제시 없고 반증이 나와도 무시하고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그런 행위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우리가 정말 무슨 최고 선진국 같은 지금 그렇게 민도가 성숙한 데까지는 아직 지금 가는 중이죠. 네. 참 저도 참 어려움은 있어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글쎄요, 뭐 제명해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호하게 반대하는데요. 반대한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독재 정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YS가 국회에 제명되면서 바로 이제 부마 항쟁의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왜 반대하느냐? 저는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은요, 이분에게 법의 진상 규명에 600명이 있다 보니 공청회 장소만 제공한 거예요. 물론 영상 축사를 했지만 크게 문제될 발언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김진태 제명은 말이 안 되고. 근데 김진태 의원은 이미지상으로 제일 강성으로 느껴와요. 예. 근데 행위를 봐야죠. 어허, 자, 그다음에 행위를 보면 이종명이나 그렇다. 김순례 이분들도 보면요. 이종명은 이제 그 5.18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이게 그 전두환 때는 폭동으로 규정되다가 이 민주화 운동까지 그 과정을 하면서 폭동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김순례 이분은 유공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 유공자가 괴물집단으로 됐다. 이런 게 말의 전체 취지를 보면서 표현이 좀 잘못된 걸 봐야지. 예. 이걸 제명하면 그럼 이게 손혜원이나 서영교나 이런 분들에게 제명 안 해야 됩니까? 따라서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은 전체를 다 묶어서 하든지
이게 혼자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 YS가 79년에 뉴욕타임스하고 회견을 해서 지금 카터 정부가 더 이상 한국의 독재 정부를 지원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은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제명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종명 의원은 사실은 폭동으로 됐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됐으니까 다시 폭동으로 다시 규명을 바꿔야 되고 북한군 개입한 것을 맞다는 전제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팩트 왜곡이 심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군 개입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셨고 지만원이 하는 말과 그래도 국내 대표인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은 다르죠. 네. 그 말에 대해서 너무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어서서 제명. 예, 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명도 또 약한 건 안 되는 겁니까? 무엇이 됐든 그분에 대한 경종을 울려서 경종을 울려야 다시는 된다? 최소한 정쟁의 도구를 삼더라도 네. 삼을 것이 있고 삼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의 표현은 너무 이종명 의원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논의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법리적인 논쟁까지 나오고 해서 그러긴 한데 여기 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 또 이제 특히 이제 5.18 망언 관련 얘기다 법 제정 관련 얘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손정욱 변호사. 저도 이게 제가 법학자지만요. 법은 이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옛날에 이게 초안제도 보면 유방이 그 진시황 그 갔을 때 법 3개 빼고 다 없애버렸어요. 예. 항상 이 모든 걸 법률로 다 규제하겠다는 이 사고는 저는 이게 근절돼야 되고 우리나라 사회는 충분히 지만은 이런 망언 정도는 우리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숙한 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정호 변호사. 뭐 자유로운 의견 표현 또 극소수의 표현, 과격한 표현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범위로 포섭하고 보호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폭동이라고까지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했다고까지 왜곡하는 이 팩트가 너무 유포되어 있고 너무 만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2차 대전에 나치의 유명한 선동가 게벨스가 했던 말이 5.18의 지속적인 왜곡 폄하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교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거짓이 제기되면 단순히 부정되지만 두 번째로 제기되면 의심이 되고 계속 반복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이 말이 꼭 이 역사에서 그냥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면 최소한의 규제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 교수님. 네,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고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자꾸 개입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모든 민주화 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망언에 대한 헛소리, 미친 소리에 대한 대응은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 그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계승봉 교수님. 네, 저는 지금 교수님 의견에 거의 뭐 동의하고요. 아하. 저는 한 개 시민의 입장에서 좀 한 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세요. 예. 그러면은 어떤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행을 할 때는 자기를 국회로 보내준 뭐 지역구면 지역구, 뭐 정당이면 정당, 비례대표제 그쪽에 가서 의견을 듣고 만약에 그 의견을 수합한 결과가 자꾸 5.18에 대해서 망언하지 말아라. 그런 결과가 또 우세하다면 개인의 생각을 말할 게 아니라 자기를 국회에 보내준 그 민의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보면 전부 자기 개인이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의 민의와 좀 다른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요. 이른바 그 5.18 망언 네 분 다 확실한 헛소리다. 다만 이게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소가 될 거다. 아니면 기존의 또 법률로도 규율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김정호 변호사 등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걸로 확실하게 법률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계승봉 교수께서 얘기했던 국회의원들 활동에서 관련 주문한 것 정말 민의에 충실한 의정 활동해달라 이런 주문도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역사 왜곡과 모독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의 역할, 또 정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도 야도 정파적 접근 없이 역사와 진실 앞에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도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